네, 그 이전에 소듐 이어서 이제 포타슘 알아보도록 할 거고 시간이 되면은 칼슘까지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포타슘이 더 중요해갖고 포타슘 먼저 볼 거고요. 저희가 이제 K, 포타슘, 칼륨이라고 부르는 정상 범위도 아셔야겠죠? 3.5에서 5.0 mg/L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소듐 같은 경우에는 아까 135에서 145가 정상 범위라고 했죠. 비교적 이제 혈장 내에서 저희가 혈액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칼륨, 포타슘 수치는 더 희소합니다. 3.5에서 5.0 이렇게 체크가 되시고 그 여기 수치상에서 보시면 소듐 같은 경우에는 135에서 145가 정상 수치라고 했잖아요. 비교적 포타슘 수치는 더 낮기 때문에 그만큼 차이가 생길수록 환자한테는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자, 포타슘은 어떤 역할을 하냐? 신경 자극 전달, 체액 균형 유지, 혈압 조절. 여기서 저는 어, 중요하게 하는 역할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신경 자극 전달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혈압 조절, 그 다음에 체액 균형 유지. 이렇게 순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먼저 볼 거는 하이퍼칼레미아, 이제 고칼륨 혈증이고 소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포나트레미아가 더 이제 환자한테 안 좋다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칼륨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칼레미아가 환자분한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칼레미아는 기본적으로 5.0 이상 체크되실 때 고칼륨 혈증이라고 보고요. 원인은 되게 다양합니다. 크게 이제 알도스테론의 부족 및 작용 장애나 이제 ECF 상에서 포타슘 이온이 증가한 경우, 네, 이렇게 대표적으로 크게 분류로는 두 개를 나눌 수 있고요. 이제 안에서 조목조목 조금 따져보면은 이제 알도스테론이 무슨 호르몬이죠? 맞아요. 저희 소듐이랑 수분을 재흡수해주는 호르몬이죠. 근데 이 알도스테론 자체도 부족하게 되면은 하이퍼칼레미아가 올 수가 있어요. 자, 그거는 조금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이제 알도스테론이 언제 부족하냐 원인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첫 번째 절대적인 알도스테론 수치의 부족. 그러니까 알도스테론을 분비하는 organ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알도스테론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첫 번째 경우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가 ARBS라든지 AC 이니비터 항고혈압 제제로 먹고 있는 약 중에 이제 안지오텐신 노겐을 안지오텐신으로 바꾸는 또 알도스테론을 분비하게 되는 그 RAA 시스템 자체의 문제를 이제 야기하는 경우 또는 알도스테론 수용체를 방해하는 ARBS 같이 이제 이러한 약들을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 알도스테론 자체가 작용이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합성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다음은 케이스 페어링 다이렉틱스. 저희가 이제 이뇨제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뇨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칼륨을 보존해주는 이뇨제가 있죠. 대표적으로 스피로닥톤 같은 이제 약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섭취했을 경우 포타슘이 몸에 찰 수가 있고요. 다음은 엔세이드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해열 진통제를 먹었을 때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엔세이드 자체가 콕스2 자체를 억제를 해서 그 프로스타글란딘 이제 아셔야 돼요. 엔세이드 자체에서 이제 복용을 하게 되면은 양리 기전 자체가 프로스타글란딘이 작용을 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냐? 혈관 이완을 시켜주는 대표적인 이제 몸에서 나오는 일정의 그런 호르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로스타글란딘이 억제가 되니까 혈관 이완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혈관 수축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 RAA 시스템 자체가 혈압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계속 혈관이 이완되지 않고 수축돼 있어서 올라가 있으니까 혈압이 올라가 있으니까 RAA 시스템 자체가 생길 일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작용 감소 때문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ECF 쪽으로 포타슘 이온이 증가한 경우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 조금 이해를 돕기 쉽게 그림을 조금 그려봤고요. ECF 저희가 이제 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ICF 안에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CF에서 가장 많은 이온은 소듐 이온이고 ICF에서 가장 많은 이온은 포타슘 이온이에요. 근데 이제
정상적이라면은 ICF에서 많아야 될 포타슘이 ECF에서 많아지게 된 경우겠죠.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또는 인슐린이 제작용을 못하고 있을 때. 왜요?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단순히 당만 낮추는 역할이 아니죠. 인슐린의 역할은 이 혈당을 낮추긴 합니다. 근데 그 기전 자체가 이제 저희가 세포 내에서 혈당을, 그러니까 당분 자체를 에너지원으로 소비할 수 있게 이 당분 자체를 세포 내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죠. 근데 이 당을 이동시킬 때 같이 이동하는 게 포타슘이에요. 인슐린 자체가 부족하니까 기본적으로 ECF에 포타슘이 많게 유지가 되겠죠. 다음은 메타볼릭 엑시도시스. 이제 대사성 산증이라고 하면 저희가 산증이니까 몸에 수소 이온이 많이 차 있는 상태겠죠. 많이 차 있는 상태일 거고, 포타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 이제 포타슘이 많아지게 되면 소수 이온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몸에선 이 소듐 자체를 세포 내로 안으로 넣어서 오히려 알칼리증을 만들려고 보상 기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 H 이온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포타슘을 밖으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포타슘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다음은 글루카곤. 이제 똑같이 췌장에서 분비되는 건 인슐린, 글루카곤인데 서로 반대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혈당을 올려주는 거죠. 이 호르몬 자체는. 다음은 베타블로커를 또 과다하게 투여했을 때도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혈압을 낮추는 약으로 베타블로커를 선택을 하는데 이제 베타블로커 자체 양리 기전이 레닌을 억제하거든요. 레닌 분비를 억제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RAA 시스템 자체를 감소를 시키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포타슘이 혈중 내로 상승하게 될 거고, 대표적으로 보는 약은 이제 프로프라놀롤이라든지 아테놀롤, 네,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알파온 아고니스트를 과다하게 투여했거나 또 많이 사용하는 약 중에 디지탈리스, 저희가 이제 부정맥 때 사용하는 약이고 대표적인 약명으로 디곡신이 있죠. 디곡신 자체를 투여하게 되면 어떤 기전으로 부정맥을 억제를 하냐, 특히 소듐 포타슘 이온 펌프 자체를 억제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소듐은 어쨌든 세포 밖으로 나가야 되고 포타슘 이온 자체는 세포 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과정을 억제를 하다 보니까 소듐은 ICF 내에서 머무르게 되고 포타슘 자체를 세포 밖으로, 그러니까 혈관 내로 유지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디지탈리스를 과다하게 하게 되면은 이 하이퍼칼레미아가 올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까지 해서 원인 알아봤고요. 원인만 했는데 벌써 8분이네요. 네. 다음은 증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보이는 그림은 그냥 조금 간단하게 이제 어떤 상태인지 간단하게 그림을 좀 그려봤고요. 이제 ECF가 혈관, ICF가 세포 내라고 생각했을 때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ECF 내에는 소듐이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ICF에서는 이 포타슘이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ECF랑 ICF 사이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전이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 이 상태 그냥 정말 노멀한 상태를 저희가 RMP라고 해서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이라고 부르거든요. 안정막 전이라고 해갖고 이제 세포 내에 이제 ECF랑 ICF 내에서 차이에서 이제 더 이상 전하의 움직임이 없는 안정적인 상태를 저희가 이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전압 차이, 그러니까 ECF와 ICF의 전압 차이를 계산을 한 거고, 이게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70 미니볼트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세포 내에서 뭐 여러 가지 펌프라든지 아니면 다른 작용들로 인해서 이 전하들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하이퍼칼레미아라는 것 자체는 ECF에 포타슘이 더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이 간극이 조금 더 줄어들겠죠. 0에 더 가까워지는 걸로 변하게 될 겁니다. 정상적인 기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역치전이라고 해서 어쨌든 세포끼리 또는 이제 세포랑 세포 밖에 있는 ECF에서 이런 전하 차이로 인해서 움직일 때 전압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역치전이라고 해갖고 일종의 저희가 역치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자극을 줬을 때 바로 반응을 할 수 있는 단계의 미니 볼트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워낙에 포타슘 수치가 ICF에는 적고 ECF에는 많다 보니까 이 전압 차이가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역치 자체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쉽게 자극을 줘도 바로 반응을 하는 단계가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환자를 건드렸을 때 이런 발생하는 그런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이제 심장에서 이런 정기적인 신호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심장이 더 많이 뛰고 빨리 뛰고 다르게 뛰는 부정맥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신경계 쪽에서 생기게 되면은 발작이 올 수 있는 거죠. 저희가 흔히 말하는 시저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퍼칼레미아의 대표적인 증상은 부정맥 또는 발작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이퍼칼레미아를 어떤 식으로 교정을 하냐,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포타슘 작용을 아예 억제하는 방법과 세포 이동을 촉진하는 방법, 포타슘을 몸에서 빼주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둘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포타슘 작용을 억제하는 건 이제 사실 포타슘을 교정을 하는 건 아니고 일종의 심텀을 좀 조절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칼슘 이온을 몸에다가 투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칼슘 이온을 투여를 하게 되냐? 보통 저희가 알려져 있는 걸로는 칼슘과 칼륨은 서로 기량하는 관계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몸 안에 정맥 내로, 특히 ECF 내로 칼슘이 들어오게 되면은 정맥 내에 있는, 그러니까 혈관 내에 있는 ECF 내에 있는 포타슘이 움직임을 멈추게 됩니다. 이제 떨림이라고 하죠. 쉽게 자극하는 그런 흥분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돼요. 칼슘 자체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처방을 어떤 식으로 보통은 일반적으로 내시냐면 보통 5% DW에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믹스를 해서 10분간 투여를 합니다. 어쨌든 칼슘 자체도 전해질 제제이기 때문에 너무 빠른 시간 내에 투여를 하면 안 되고 10분간 투여를 하고, 이제 이걸로 인해서 환자의 일시적인 부정맥이라든지 발작 증상은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갖고 교정은 아니지만 심텀을 좀 조절해줄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되는 건 특히나 셀라인에 믹스하진 않습니다. 칼슘은 웬만해서. 왜냐면 이 셀라인에 믹스를 하게 되면 셀라인 자체에 특히나 노말 셀라인 자체에는 안에 나트륨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이 나트륨 자체가 칼슘을 배출을 시킵니다. 그러면 투여를 해도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DW로 투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격적인 근본적인 처치를 하는 방법이고, 세포 이동 촉진 방법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아무래도 인슐린을 IV로 주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될 거예요. 인슐린을 정맥 내로 투여함으로써 포타슘 이온을 세포 내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거 아까 하이퍼칼레미아가 발생하는 기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인슐린 자체는 이제 당을 세포 내로 움직이게끔 함으로써 세포 내에서 에너지원을 당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그때 같이 끌고 들어가는 이온이 포타슘 이온이다. 그래서 포타슘을 세포 내로, ICF 내로 넣으면서 이제 그 칼륨 수치를 좀 조절을 해줄 수 있다고 했고, 일반적으로 투여할 때는 이제 50% DW나 5% DW에 RI를 믹스를 해서 30분간 천천히 투여합니다. 너무 빠르게 투여하면은 어쨌든 환자한테 인슐린 제제를 IV로 투여하니까 당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셀라인이 아니라 DW에 투여를 할까? 이것도 아셔야 되는 게, 저희가 인슐린, 특히나 RI 같은 경우에는 숏 액팅이죠. 빠른 단기간 내로 나타날 수 있는,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인슐린 제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정맥으로 투여를 하게 되면
당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방을 하고자 저희가 DW에 사용을 해갖고 커버를 쳐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베타 아고니스트. 대표적인 약품으로 이제 알부테롤, 살부톨이 있죠. 이제 네블라이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요 베타 아고니스트를 사용함으로써 포타슘을 ICF 내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부톨을 네블라이저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은 바이카보네이트,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비본이죠. 비본을 IV로 투여할 수 있습니다. 이 비본을 왜 투여하냐? 이전에 그 혈액 검사 결과를 제가 설명을 드릴 때 ABJ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 메타볼릭 엑시도시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영상 찾아보시면 나올 거고, 특히나 그때 바이카보네이트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도 아마 제가 설명을 드렸을 텐데, 이 대사성 산증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DKA였죠. DKA 환자한테 이제 비본을 투여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엑시도시스라는 것 자체가 몸 안에 폐하가 낮아지면서 생기는 거고, 이 폐하를 낮추는 이온이 수소 이온이었죠. 수소 이온이랑 포타슘 이온의 그 서로의 등가 교환으로 움직이는 일종의 보상작용으로 움직이는 그 이동을 억제함으로써 이제 수소는 그대로 혈관 내에 위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ECF 내에 위치를 하게끔 하고, 이제 포타슘 이온은 ICF에서 ECF로 나오는 거를 억제를 시키는 겁니다. 바이카보네이트 자체를 사용함으로써. 근데 이거 말고도 이 엑시도시스가 아닌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고칼륨 혈증만 왔을 때도 비본을 투여할 수 있고, 똑같아요. 이제 이 대사성 산증일 때는 이 산증 자체를 교정을 하기 위해서 바이카보네이트를 사용을 했는데, 산증을 동반하지 않은 고칼륨 혈증일 때는 오히려 몸을 약간 알칼리증으로 만드는 거죠. 세포 내에 있는 수소 이온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세포 밖에 있는 칼륨 이온을, 포타슘 이온을 세포 내로 넣어주는 거예요. 일종의 그 알칼리증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가 이제 세포 이동으로 촉진하는 교정 방법이었고, 다음은 아예 포타슘을 몸 밖으로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라식스 같이 이제 루프성 이뇨제를 사용해서 다 배출을 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라식스는 아시다시피 루프성 이뇨제이기 때문에 칼륨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트륨도 빠져나갈 수 있고, 클로라이드도 빠져나갈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온들도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일렉트로 잘 봐주시면서 컨트롤 해주셔야 되고요. 칼리미네이트 에네마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신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를 하는 게, 칼리미네이트 에네마를 했는데 환자가 대변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대변을 보지 않았는데 이거 더 해야 되지 않나요? 네, 더 해야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물론 환자 일렉트로를 팔로우하고 주치의가 결정할 일이고, 일단은 대변이 나오지 않아도 저희가 이 칼리미네이트 에네마를 하는 이유는 대변을 보게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내로 이 칼리미네이트 약물을 흡수시키게끔 해주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약이 카리메트 과립이죠. 언제 많이 보냐면 특히나 투석하는 환자들한테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이 포타슘이 올라가져 있는 환자들한테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혈중 내에 포타슘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장내로 약물을 흡수시켜서 포타슘 수치를 조절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투석이에요. 투석을 하는 게 가장 포타슘 제거에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만약에 이 외에도 경증에, 그러니까 한 포타슘 수치가 5.1 또는 보더라인에 걸려있는 5.0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칼륨 혈증에 보더라인에 걸려있는 환자라고 하면, 특히 경증의 환자라고 하면은, 특히 오랄 인테이크도 가능하고 하면은 이제 교육을 해줄 수 있겠죠. 저희가 고기나 또는 조리되지 않은 생야채, 뭐 샐러드로 먹는다든지, 아니면 생야채만 드시는 분들 종종 있으시잖아요. 샐러드로 그냥. 그래서 이런 거 섭취를 좀 자제시켜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고기도 그렇고 생야채도 그렇고 어쨌든 세포를 먹는 거죠. 저희가 ECF를 먹는 걸까요? 아니에요. 안에 있는 세포를 저희가 섭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세포 내에 저희가 포타슘이 많다고 했죠. 고기도 마찬가지고 야채도 마찬가지예요. 세포 내에 포타슘이 많기 때문에 먹음으로써 포타슘을 더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고기나 생야채 같은 거는 섭취하는 걸 조금 자제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하이포칼레미아, 저칼륨 혈증이고요. 포타슘 수치가 3.5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이제 저칼륨 혈증이라고 하고, 여기도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신장 문제냐 아니면 신장 이외의 문제냐로 따져서 이제 유린 칼륨, 유린 포타슘이 뭐 15 이상이냐, 15 미만이냐로 따지게 되고요. 이 처음에 먼저 볼 거는 엑스트라 레날로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신장 문제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다른 특정한 이유들 때문에 몸에서 포타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GI 블리딩이라든지 또는 환자가 탈수가 됐다든지 뭐 다른 출혈 때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게 원인이고요. 신장 때문에 발생하는 하이포칼레미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뇨제를 또 과도하게 사용한 경우, 또는 키드니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뭐 키드니 어느 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펑션이 안 좋은 경우에 포타슘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경우를 이제 레날 문제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근력저하, 피로감, 근육통, 압통, 뭐 전심하면 전신마비도 올 수 있고 하이포칼레미아에 의한 부정맥도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성인간호학에서 배웠을 거예요. 고칼슘 혈증은 저칼륨 혈증이랑 증상이 똑같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테타니, 트루소 이런 식으로 같이 묶어서 외웠던 증상들, 이런 것들이 다 저칼륨 혈증에 해당할 수 있고요. 증상에 교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랄로 포타슘 K, 칼륨을 섭취해 주는 거고, 가장 많은 방법은 이제 뭐 마일드한 환자다 하면은 오렌지 주스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포타슘이 풍부한 뭐 대표적으로 시금치 이런 채소들 있죠. 채소를 좀 많이 섭취하게끔 해준다거나, 이제 그 정도 수치가 아니고 먹는 약으로 조금 조절을 해줘야 된다 하면은 피오메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 있죠. K콘틴을 복용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IV로 포타슘을 주는 경우에는 이제 셀라인에 믹스를 해서 보통을 주게 되고요. 이제 단독으로 절대 투여하지 않습니다. KCL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주게 되면은 워낙에 고용량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다른 타원에서는 이제 KCL을 뭐 NS100에 믹스해서 나오는 그런 바이알 제제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본원에서는 KCL 원액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 원액 자체를 사용할 때는 꼭 셀라인에 믹스를 하고, 왜 DW에 믹스를 하지 않냐 생각할 수 있죠. DW 같은 경우에는 안에 당이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당을 투여함으로써 몸의 혈당이 상승할 거고, 결과적으로는 인슐린이 분비가 더 증가하겠죠. 인슐린 분비가 촉진이 됨으로써 포타슘 자체를 또 ECF에서 ICF로 이동시킬 수 있는 거죠. 기껏 KCL을 믹스해서 줬는데 이 믹스해서 준 칼륨을 다시 ICF로 넣어주게 되면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하이포칼레미아까지 맞춰봤고, 좀 많이 달려왔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오늘도 고생하셨고 스텝을 하세요.